반갑습니다. 청정라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한이. 저는 춘식. 저는 프로. 저는 루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두 멤버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MBTI가 I라서 그래요. 맞죠? 네, 맞아요. 네. INTJ인데 또 그러면 이제 또 이 땅콩소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피입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MFP요. MFP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MFP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요? 약간 발랄, 에너지 200 이런 느낌을 네.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먼저 프로님 닉네임을 왜 프로라고 지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프로파일링에 관심이 많아서 앞에 오. 두 글자 따서 프로라고 짓게 됐는데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한이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지어줬어요. 워낙 못 정했길래 약간 한 프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하는데. 아 그래요? 고민 많이 했어요? 네. 후보 있었어요? 다른 닉네임? 후보 원래 제이 하려고 했는데 또 겹치더라고요. 제이님은 이미 있죠. 그렇구나. 아시죠, 제이님? 근데 제이님은 이미 있고 한 발 늦으셨네요. 그러면은 근데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으신 거면은 기자는 이제 거쳐가는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약간 건가요? 장래희망이 두 개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 한쪽을 해도 한쪽을 포기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더 오. 그렇게 어려운 쪽이 프로파일러긴 하지만 그러면은 정치부 기자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보도 그게 관심이 있고 기자랑 프로파일러가 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프로파일링이라면은 약간 심리 이런 쪽이니까 조금 정치인의 심리 이런 걸 분석하는데 모든 걸 너무 정치로 연결시키는. 이렇게 엮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루피님은 왜 루피로 지으셨나요? 실은 제가 원래 쓰는 별명이 있는데 네. 너무 이제 제가 특정이 되는 별명이라 맞아요. 뭔지 알 그거는 것 못 같아요. 쓰고 이름에서 착안된 별명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못 쓰고 제가 최근에 그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 잔망 루피 이모티콘 되게 정말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이제 저 보고 너는 이제 내가 아니고 루피다 이렇게 동기화 됐다 이래가지고 루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외형도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루피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동글동글 약간 잔망스럽나요? 근데 성격도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감합니다. 성격 닮은 거 인정하시나요? 많이 인정하시나요?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약간 프로님이 격한 고개 끄덕임을 하면서 골 얘기를 때리는 해줬어요. 행동을 많이 아 했나 그건 보네요. 그건 아니지만 아니 저희 원래 멤버인 나다님하고 규동님이 일단 규동님은 원래 못 온다고 했었고 나다님이 갑자기 펑크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희 춘식님과 저 두 명이서 진행할 수는 없어서 제가 굉장히 급하게 막 나와달라고 어제 저녁에 두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흔쾌히 나와주셔.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나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청정라거에 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 쿨합니다. 처음에 그냥 든 생각은 갑자기? 갑자기예요? 이제 왜냐면은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니에요. 우리 연락 자주 자주 했어요. 하는데 이제 방송을 직접 해서 말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래도 딕션이 좋으세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루피님은 저는 굉장히 정말 고민을 오래오래 하시고 제가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흡수했나요? 네, 저보다 오래 흡수했어요. 걸렸나요? 당연하죠. 아니 그 프로님은 몇 분 안 걸렸어요. 카톡 왔다 갔다 하고 오케이 했는데 루피님은 왔다 갔다 하루 저희 종일 하루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청정라고 초반에 이제 시작한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을 때 네, 맞아요.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보냈었는데 그래서 나가고는 싶었는데 제가 정알못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가면 이제 그런가? 벙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런가?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루피님이 한 3년 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3년 전이구나.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굉장히 정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네, 얘기하면서 누구 나쁜 놈 누구 이러면서 나쁜 놈. 누구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분노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청정라고 청취자님들 다 아시는데 우리 언론학도라는 거를 조금 다 아시는데 언론학도들이 모였다 뭐 이런 식이어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장 요즘에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루피님?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일단 관심 갖게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논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건진법사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무속 논란 이런. 네, 재밌죠. 무속 논란, 무속 중독 뭐 이런 논란 되게 그 최순실이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관심이 갔던 그런 이슈들이 이제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 프로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슈에서는 네. 가장 아무래도 최근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김혜경 여사분 이제 과잉 의전, 네. 과잉 이전 이슈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2018년도에도 한번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야 밝혀졌구나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오.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잉 의전이 심해요? 아니면은 김건희 씨 녹취록이 더 심해요? 심각성, 사태의 심각성.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단순 비교할 수 있냐가 조금 걱정이긴 하는데 네네. 약간 비유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랑 악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같은 건데 당연히 이제 비유까지. 예. 땅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더 셀 거고 오. 물에 싸우면 악어가 더 셀 건데 김건희 씨 이제 녹취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속 논란이고 이제 후보자 본인한테 영향이 갔냐 안 갔냐가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김혜경 씨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공금이 직접 들어갔다는 게 아무래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측면에서 조금 서로 다 각각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단골 질문이에요. 손님 이제 게스트들이 오실 때마다 저희가 물어보는 거. 이제 저희가 방송 업로드는 이게 항상 월요일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대선 D-30인데 정하셨나요? 누구 뽑을지? 프로님은 정하셨나요? 저는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 마음대로. 정했는지만 네네 마음. 여기서 지지 선언하면 2부, 3부에서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마음을 정했는지. 한 명한테는 정하지 않았는데 조금 줄어들긴 줄어든 거. 이 사람한테는 안 뽑겠다 이런 거. 그건 맞는 거 있긴 한데 지금 약간 2명, 3명 중에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절대 못 뽑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네요. 선택지를 줄였다. 이 그렇게-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못 뽑겠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뽑겠다. 누구를 뽑겠다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못 뽑겠다. 자유입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허경이 형은 못 뽑겠다. 알겠습니다.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뭐야?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비밀 투표니까 그럼 루피님은 정해둔 후보가 있어요? 아니면은 30일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확정된 건 그 1위와 2위는 못 뽑겠다. 오, 제3지대. 근데 이제 제 3지대가 또 이제 2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항상 뽑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힘이 약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거의 특정된 거 아닌가요? 최근에 이미 약해진 사람. 근데 둘 다 해당이 되니까. 네,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항상 뽑아왔던 이제 지지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주자는 이제 앞으로 일을 잘 할 사람, 내 네. 가치관과 맞게 이제 일을 잘해줄 사람을 뽑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지지했던 분은 말은 잘하는데 네.
계속 말뿐이기만 하니까 아. 네, 힘이 너무 없다. 맞아. 힘없는 곳에 내가 언제까지 내 표심을 쓸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고민 중이고 하지만 1위와 2위는 뽑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저희 땅콩 손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2부 안주거리, 3부 청바지 코너 진행하면서 이 두 분들의 생각, 프로님이 도대체 누구를 마음속에 점 찍어뒀는지 한번 현안들에 대한 생각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도 댓글 읽고 넘어갈게요. 사실 저희 팟캐스트 시작하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일단 K님, 코가커요님의 댓글 우리 춘식님이 읽어주실까요? 읽을게요. 네. 네. 주제 신청이라 언론인분들이 많으니까 전문성을 발휘해서 가볍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를 다루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장단점, 미래 전망, 유튜브 매체의 장단점, 전문성 등등 다룰 게 많겠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3부 청바지라는 코너에서는 항상 청년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본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이런 거는 주제로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만일통님의 댓글을 읽어볼 건데요. 이번 방송의 후기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1번 명절 연휴에도 방송하는 성실함. 보통은 명절 연휴라서 휴방 처리해도 그렇겠구나 할 텐데 연휴에도 방송까지 하고 송출했으니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사실은 제가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명절 연휴에 휴방을 하자 이랬는데 저 빼고 이제 다른 멤버 3명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또 제가 그날 저녁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좀 업로드를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만일통님이 오늘 방송 올라오나요? 이렇게 댓글을 다셔가지고 제가 오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11시 한 40분인가 올렸어요. 오전 11시 40분. 근데 한 10시쯤에 또 댓글을 다셔가지고 오전에는 올라오는 거죠? 이 정도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만일통님도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뭐 다음 방송에서 더 기대되는 부분 청년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외의 청년 정치 성공 사례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현재에 있어서 기대할 부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도 이 주제가 너무 재밌다. 궁금한데 맞아. 근데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부르지 않는 이상 이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언제 한번 섭외를 해봐야 되겠네요. 뭐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청년 정치인이라던가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좌진을 섭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되게 선거 같은 거 나가고 싶어하는 청년 정치인 같은 경우는 보좌진이나 인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베리님 아시죠? 베리님을 건너 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고는 해서 약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은 되게 그 보좌진의 삶을 즐기고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그 직업에 그래서 그런 정치 참여에 꿈이 있는 보좌진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좀 섭외력을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 두 분이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인데 다른 분들도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본격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우리 BGM도 깔리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브리핑 들어갈 때는 항상 BGM이 깔려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나중에 편집이 다 된 후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자, 이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다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퍼 누구인가요? 네. 루피가 소개할 첫 번째 이슈 첫 TV 토론 여야 4당 대선 후보는 3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후보들은 부동산 토론에서부터 첨예하게 맞붙고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검증했습니다. 최근 두 후보 배우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합산 시청률은 무려 39%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토론회는 2월 21일과 25일, 3월 2일로 총 3번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루피의 한 줄 평. 우린 아직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오, 좋아요. 현철살이. 괜찮았나요? 네, 진짜 대박. 제가 이제 그 TV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네.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 다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또 취소됐다고 맞아요. 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데 더 못 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좋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줬으면. 네, 그쵸?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한이가 소개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모 씨가 7급 공무원 A 씨를 시켜서 김혜경 씨가 먹을 약을 대리 처방받거나 아들 퇴원 수속을 대신하고 음식 배달, 세탁물 수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A 씨가 배 씨와 나눈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의혹이 커진 것입니다. 배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A 씨에게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도 둘 다 입장문을 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이의 한 줄 평. 배우자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가 너무 무섭다. 맞아 그쵸? 맞아. 둘 다. 진짜. 김건희 씨도 그렇고 권력을 가졌을 때 약간 그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내가 청와대 가기만 해봐 막 이런 발언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권력의 무서움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브리프는 누구일까요? 춘식이가 소개할 세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의 외국인 건보료와 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에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다며 굳이 콕 집어서 중국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춘식이의 한 줄 평. 우리는 니네가 더 밉다. 우와, 뭐야, 준비 안 했다고 하더니 생각나는 거 없다고 하더니 진짜 급하게 한번 소름 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브리퍼는 누구인가요? 네, 프로가 소개할 네 번째 이슈입니다. 안철수 가족 동행보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온 가족이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입국한 딸 안설희 씨는 거리 인사, 보건소 의료봉사 등을 하면서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가족 리스크에 휩싸이는 동안 안 후보는 의사 가족 면모를 보이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의 한 줄 평은 이번엔 철수 금지. 오, 라임이. 래퍼 하셔도 되겠네요. 네, 브리핑에서 얘기한 것들은 저희가 2부랑 3부에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청바지에서는 오늘 곽상도 의원이 구속된 김에 곽병채 씨 아빠 찬스, 부모 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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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적인. 청정락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 청정락어와 함께 먹을 안주거리는 첫 번째 사자토론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번 대선에 첫 번째 사자토론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돌아가면서 1등을 한 번씩 매겨볼까요? 프로 눈 마주친 프로님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순서로 받게 되는데 저는 1등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그냥 1등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심상정 후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 그리고 이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1등을 매기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발전량이 많지 않았나? 오, 발전. 왜냐면 경선에 비해서. 경선에 비해서 대선 토론 나왔을 때는 조금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토론만 봤어도 이 네네.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
토론에 나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막상 이제 대선 토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루피님은 토론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면 경선도 안 보셨던 거예요? 경선 안 봤어요. 그러면은 경선을 안 본 입장에서 윤석열은 어땠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윤석열을 1위로 뽑고 싶었는데 네. 굉장히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묻는 말에? 네,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왜냐면은 반대로 이재명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돌려서 네.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좀 강하게 와서 저는 윤석열이 그래도 생각보다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를 안 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되게 그래도 잘했다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은 정치 고단수라서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을 이렇게 피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게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너무 순진했다. 묻는 말에 그대로 그렇게 다 대답하냐. 모르면은 그게 뭡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저가 대통령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 능구렁이 같은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외교 관계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능력을 봤을 때 저는 이재명이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춘식님은 1등 누군가요? 저는 그 인터넷에서 만든 표를 봤는데요. 네. 이제 한 축은 이제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 그리고 한 네. 축은 똑똑하고 무식한 거로 해가지고 너무 궁금하다. 세로 가로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요? 그래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심상정이 들어갔었고 그 표에 따르면 그리고 무식하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재명 네. 그리고 똑똑하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안철수 그리고 무식하고 이제 말 못하는 사람으로 윤석열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윤석열 그게 꼴등이네요. 좀 이제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네. 조금 와닿았다. 저한테는 그냥 TV 토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경선 때부터 계속 봐왔던 입장으로서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는 느껴졌고 네. 뭐 대장동 공격을 할 때도 되게 이제 공세를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후보를 동일선상에 놨을 때는 네. 아직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중에선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춘식님은 심상정 후보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1등을 매기자면?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되게 존재감이 좀 많이 드러났고 좀 진보 정당의 어떤 존재 이유를 네네네.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 루피님은 윤석열 후보를 골라주셨고 그리고 프로님은 누구였죠?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말하면 이제 심상정이 1위. 심상정? 근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TV 토론을 본 사람을 물어봤을 때는 너무 궁금한데? 봤다가 22명, 안 봤다가 23명이거든요. 근데 물론 받는 사람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겠죠. 나 봤다고 이렇게 공감을 표시를 하겠죠. 근데 제가 22명 중에 한 10명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섭외 연락 돌리면서 어머 고생 많이 TV 했어. 토론 봤냐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10명이 10명 중에 한 7, 8명이 심상정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국민의힘 당원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심상정이 잘했다고 뽑았어요. 물론 1등 심상정, 2등 윤석열 뽑았지만 그 정도로 심상정 후보가 우리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일단 잘해 보였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런 기사 같은 거 보면 TV 토론이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이 이재명을 찍고 윤석열이 잘했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은 이재명이 잘했다 생각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던데 맞는 것 같나요, 춘식님? 그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인 게 그게 표심에 그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중도층 아니면 부동층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도층 무당층이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네네네. 뭐 당락이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같이 좀 이제 각자 이제 지지자들이 좀 확고한 상황에서 토론회가 좀 뭐 이렇게 변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저는 근데 사실 1등 매기자면은 이재명은 아니고 저는 안철수거든요. 근데 오.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너무 안철수라고 놀라워요.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안철수가 저는 연금 합의를 이끌어낸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4명이 다 그렇게 하죠? 라고 맞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연금 개혁이라는 게 대선 후보들에게 금기어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거기 기사 내용으로는 공무원들이 이게 조금 그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는 어쨌든 그 공무원들의 수장을 뽑는 거니까 조금 그런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연금 개혁을 하면 공무원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언급을 다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을 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반대를 못할 정도의 자기가 전제들을 쌓아서 빌드업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토론 전략을 좀 잘 짠 느낌? 그 제3지대 후보로서 그러니까 좀 자기의 어떤 이제 활동 반경을 좀 이제 넓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토론회에서.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토론 태도나 이제 뭐 말투 이런 좀 부가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건 약간 본인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쳐지지가 않는 것 어떡해.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네. 제3지대 후보들을 좀 이제 집중해서 봤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막 실제로 이제 뭐 마크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할 때는 진짜 이제 사람이 똑똑하고 나름 깨끗하고 괜찮은 후보인데 네. 왜 토론회만 이제 나오면은 너무 그 매력이 긴장하는 확 건가? 반감이 되는지 약간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MB 아바타 트라우마 아닌가. 저는 싶었어요. 예전 대선 때 네, 그때 이후로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들었어서 그 이후로 토론회 하면은 많이 긴장을 하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MB 아바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그걸 물어봤잖아요. 청약 만점 몇 점인지 아십니까? 잘하시는데요. 잘해요? 네. 그래. 몇 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저는 아십니까? 하는 순간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단문으로 질문을 하면 안 질문. 되는 건가? 아십니까? 약간 답은 정해져 있어. 너 말해줘. 너 질문해줘. 이런 질문 뉘앙스가 어쨌든 전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연금 개혁을 끌어낸 거. 저는 이제 아리백 맞아. 이제 제일 나도, 화제가 나도. 됐던 건데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용어를 전에 봤었어요. 왜냐면 신문 보다가 한 번 언급이 됐어서 네. 봤었는데 저는 근데 그걸 읽을 때 그냥 리백이라고 읽어가지고 맞아. 아. 200이 그래서- 맞대요. 오, 뭐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 일각에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 읽는 방법이 저 틀리다고. 처음 알았어. 이게 사실 처음에서 아리백 하길래 아리백인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지 했는데 이게 단순히 약간 해프닝으로 넘기긴 조금 그런 게 네. 우선은 아리백의 정확한 질문이 이제 아리백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거였는데 네. 아리백이란 게 사실 뭔가 대응하고 그게 아니라 캠페인이죠. 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게 하는. 근데 그게 기업이 그걸 어떻게 100%를 사용하냐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전기를 쓰는데 뭐 우리는 풍력 발전에서만 쓰겠다 이게 불가능하고 네. 그런 게 있대요. 그 친환경 그 탄소 배출권 그게 네. 있어서 돈을 주고 사는 거라 사실상 그 리백에 대응하는 그 방법은 사실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그게 왜 조금 저는 반감이 들었던 게 일단 읽는 방법도 틀렸고 읽는 가볍게는 틀렸고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말이 안 된다. 본인도 모르는 게 아닌가. 본인도 모르는 질문을 한 거다.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리백을 그 방문각에서 저희 이제 맞아요. 시사상식을 공부하는 책인 맞아. 방문각 책에서 이렇게 보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캠페인이라길래 저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캠페인에 대한 대응? 네, 그래서 의아하긴 했는데 우리 루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 근데 일단 아까 좀 더 궁금했던 게 그럼 탄소 배출권을 사면 이게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뭐 기업을 굴러가지 않더라도 돈을 내면은 그게 뭐 아리백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왜냐면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예시 들어도 태양광 하지만은 좀 산지가 많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 어렵기도 하고 풍력이라는 거는 또 그날그날 다르다 보니까 단가가 되게 비싼데 화력 단가보다 화력 원자력 이런 거보다 비싼 단가를 주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네. 돈을 더 냈으니까 네. 우리는 풍력 전기를 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 풍력 발전을 끌어다 쓰는 게 풍력 발전만 끌어다 쓰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풍력 발전하는 만큼 우리 돈 냈으니까 우린 풍력 발전 쓴 걸로 치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궁금해지네. 그거를 이제 하는 게 그 아리백을 처음 만든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 더 클라이미트 그룹인가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몇 인증서를 끊어주는 그 기업을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재생 발전을 하는데 네.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단가가 비싸니까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수익이 내는 방식이 그 배출권을 파는 거. 프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 그냥 그 아리백 뭔지 몰라서 그냥 계속 영상 검색해서. 보고 하다가 와, 약간 대단하다. 나무 위키 느낌. 하나 꽂히면은 거기에 유래 이런 거 다 파고드는 그 스타일. 약간 인티제 특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역할이 우리 청정락어에 맞아. 한 명 필요한데. 걸어다니는 나무 위키 아. 그런 느낌. 약간 나무 위키로 하니까 전문성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 아니 약간- 나무 위키 얼마나 맞아. 그 집단 방대한 구성. 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춘식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리백 말고 꼽아보자면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펼쳤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거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검증했다. 네. 그러니까 민생 경제 이야기를 하자. 국민들이 피곤해한다.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왜 네가 검증 기준을 정해? 너가 아. 검증대에 나와가지고 네. 지금 검증받으러 나왔는데 왜 후보 본인이 그 검증 아. 기준을 민생 경제로 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네, 사실 네. 대장동이 훨씬 이제 국민들이 더 관심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데 좀 듣는 입장에서 조금 약간 오만하다. 아 근데 저는 그 이제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 법사위를 행안위였죠. 행안위를 다 보게 됐는 국토위였나? 그때 그 국정감사 나온 자리를 여러 위원회에서 했어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요. 국정감사 나온 그거를 이틀 거를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듯이 계속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그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들을 때는 사실 국감에서 다 한 얘기 똑같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개발이 개발이 환수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돌리는 거랑 그거 LH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나마 이거라도 가져온 거다 이 얘기. 맞아. 진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겨워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전에 이재명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 이재명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미 이재명의 해명들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또 대장동 의혹에서 똑같은 그 의혹을 얘기하면 이제 지지자들도 다 읊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듣기가 싫겠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걸 다 본 사람 입장으로서 저 계속 이재명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윤석열 후보도 좀 아쉬웠던 게 그러면 좀 더 파고 들어가고 그 이제 언급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맞아. 진짜 답답한 거예요. 준비된 질문만 하는. 좋게만 하면 이렇게 순수한 기적거리면서. 거고 안 좋게만 하면 순진한 거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서 왜 이렇게 꼬리 물듯이 들어가는 게 그 검사식 취조 아니에요? 그죠. 검사식 취조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흔히 이제 토론에서 이겼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 몇 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꼬리 잡지 말라는 말을 상대방한테 들으면 내가 그 토론이 이겼다. 라는데 그 꼬리 잡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꼬리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 루피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장동 의혹. 대장동에 토론회에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요. 네.
잘 아시지 않나요? 잘은 모르긴 하는데 네. 대장동 의혹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론회에서의 대장동이 아니라. 아니요. 토론회에서의 대장동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플러스 이재명이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전 일단 이재명의 해명을 정말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 말을 했듯 항상 이제 뭐 국감에서도 뭐 검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었지 맞아. 그 직접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뭐 소명을 하는 부분은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수사상에서 뭐 밝혀지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약간 간접적으로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특히 좀 더 궁금했고 그래서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정말 아쉬웠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마이너스 주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라디오 그 토론회도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재명 김동연 토론회요? 네, 거기에서도 김동연이 이제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와서 뭐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잘못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잘못이 있는지 이런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그거랑 같이 이제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받았으면 이제 같이 이제 대답을 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대장동 이슈에 대한 그런 답변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약간 쎄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랬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저는 그래서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윤석열이 플러스? 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윤석열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지 않나요? 대장동 이슈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집을 이제 샀다는 내용이요? 아버지 집을 이제 뭐 김만배 누나가 친누나가 샀다. 그래서 본인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건 이재명의 어떤 의혹으로 끝나버린 느낌? 패착이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한테는 플러스고 이재명한테는 마이너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땅콩손님들에게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토론회가 이제 이번에 오는 21일, 25일 그리고 다음 달 2일 이거는 법정 토론회여서 무조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럼 다음 토론회가 어쨌든 있을 건데 각 후보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프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후보 전원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되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다음엔 좀 더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약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은 그 사람 본성이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약간 엄청 긴장되는 상황, 되게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보고 싶긴 해요. 재밌다. 그래야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약간 보는 사람도 재밌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 토론을 듣다가 정책 얘기 좀 나올 때 이번에 근데 정책 토론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정책 얘기 나올 때 좀 졸리더라고요. 맞아. 아무래도 대장동 얘기 나오면 귀 반짝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대답 잘 못하면 귀 다시 반짝이고 네, 아무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좀 더 이제 면접도 압박 면접이 따로 있으니까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루피님은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무래도 부인 의혹이 뭐 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얼마나 소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들의 의혹보다 부인들의 의혹이 훨씬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이야기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부인들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없긴 하고 첫 토론회다 보니까 일부러 좀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그 두 거대 후보 둘 다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얻을 게 없어서 서로. 맞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그 가족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 없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그 둘이가 거대 양당 후보 둘에게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두 후보들도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가 항상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놨던 게 우리는 저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와는 다르다 이거였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뭐 배우자 리스크 이런 걸 또 꺼내면은 그동안 이제 그냥 시청자들이 늘 봐왔던 그걸 또 그냥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걸 이제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걸 피하려고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그냥 서로 그냥 얘기 꺼내면 그냥 흔히 핵전쟁 같은 거죠. 그냥 서로 그냥 이득 볼 게 없는. 원자폭탄 느낌으로다가. 그죠. 약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인 이야기 나온 김에 두 번째 안주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스무스하죠? 연결이 진짜 좋네요. 네, 좋죠. 이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주거리 넘어가 볼 건데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이제 계속 이번 주 계속 화제였어요. 이게 대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안 되겠죠? 4명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트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어떤 사실이 더 밝혀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떤 사실이 밝혀지냐에 이게 따라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30이잖아요. 네. 2030 갑질 프레임이 또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타개하냐가 또 2030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것 같은 게 저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스튜디오 출연하면 이렇게 물을 떠다주고 차를 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업무기도 한데 누가 시키면 PD님이 시키면 이게 갑질이 돼버리는? 누군가는 어쨌든 우리가 부른 손님이니까 좀 대우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의 업무가 어쨌든 손님 대접이 있으니까 차를 내주는 게 어쨌든 업무일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작가니까 차를 내준다는 거는 사실 업무에 없는 건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그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해명을 하는 게 7급 공무원의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다. 공간 정리하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갑질인지 아닌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의혹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 그거는 진짜 막 몇천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사건이라서 사실 오히려 좀 더 와닿지 않고 맞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 연계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다가 이제 뭐 김혜경 씨가 뭐 얼마를 주고 이제 법인카드를 끌고서 소고기를 사 먹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뭐 화장대 뭐 에르메스 로션을 뭐 공무원이 갖다 놨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확 와닿기도 하고 뭐 한 이제 시민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진짜 되게 그러니까 권력을 정말 이렇게 좀 남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제 조금 약간 감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대장동보다 좀 더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긴 저도 대장동보다는 약간 무속 논란이 더 타격이 컸던 것처럼 무속도 우리 실생활에 있는 거잖아요. 와닿는 거. 그래서 좀 더 타격이 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루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경 씨 의전 논란에 대해서? 실은 저는 이제 이재명이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혔다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부동층들의 힘을 얻으려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았어야 했을 것 같은데 특히나 2030 갑질 이런 거랑 엮이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 잘못들이 뭐 음식 배달, 속옷 양말 정리, 뭐 문진표 대리 작성, 법인카드로 뭐 결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제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이거는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게 보여서 표심을 잃는데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인 A 씨가 폭로를 한 게 5급 공무원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 상사인 거죠. 그 카톡 대화 내용 카톡 아니고 텔레그램이었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언론에 뿌리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근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김혜경 씨와 상관없는 그 둘만의 관계였다고 해도 이게 타격이 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제 알았으면은 바보인 거고, 몰랐으면 바보인 거고, 알았으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나 이런 이제 담당 공무원이 한우나 이런 거를 계속 사오는데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다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거 나름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만약 시킨 거면 정말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저도 이제 업무상 이제 정치인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데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자서전 시리즈를 냈잖아요. 그걸 보면은 되게 약간 서민적이고 네. 가난했던 시절을 되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 의전 논란 여기서 이제 또 부각이 됐던 게 한우, 에르메스 이런 거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생각도 들긴 해요. 맞아. 또 이재명이 또 강조했던 게 서민 이미지잖아요. 맞아. 막 어렸을 때 뭐 공장에서 다치고 뭐 네, 힘들게 네. 살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또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거 이재명 후보의 이제 우리가 if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카드는 그거잖아요.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감사 셀프 감사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뭐 조금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뭐 사과문을 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과문에서 내용이 되게 좀 더 실망스러워서 이미 좀 어떤 네. 내용이요? 보면은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감지하지 못했다. 근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일단 본인 빼고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좀 해피. 네, 회피. 본인은 자기 문제가 없다, 음. 몰랐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책임 없고 지금 되게 지지율에 급급한 사과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차라리 이런 사과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공금을 유용한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더 나가리겠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거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아니면은 숨기고 싶었으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그냥 안 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런 거 약간 증거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약간 그런 말로 논란이 됐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되게 책임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사실 사과 보면서 떠올랐던 게 그 대장동 의혹 나올 때 유동규 씨의 일을 우리 직원의 잘못이다. 뭐 말단 직원의 잘못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맞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레퍼토리랑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대장동 유동규 일도 진실성이 의심되는 좀 약간 그 겹쳐 보였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대통령 되면은 나중에 막 총리 탓하고 장관 탓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생기면 막 부동산 집값 못 잡으면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했다. 막 이런. 약간 데자뷰가 진짜 조금 그럴 수 느껴지긴 있겠다. 하는데 네, 그러네요. 남탓. 아니 상관이면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면은 그걸 책임졌기 맞아. 때문에 그건데 아무튼 맞아요. 좀 그죠. 직원 탓을 하는. 저 되게 공감했던 게 네. 문제가 드러날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는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면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제가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드러날 경우라는 말을 듣고 떠오른 게 약간 밝힐 때면 밝혀봐. 그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한번 밝혀보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려서 무서워. 근데 오늘 뭔가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약간 거만함 이런 느낌이네요. 토론회도 그렇고 그렇네요. 밝힐 때면 밝혀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세 번째 안주거리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윤석열이 외국인 건보료를 문제 삼고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을 했어요. 이거 혐오 정치라고 많이 이제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혐오 정치? 난 잘 모르겠다. 저는 그 팩트 체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절반의 사실, 약간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다.
그 생각이 든 게 사드 추가 패치 같은 경우는 일단 사드가 그 겨냥하고 있는 게 일단 그 미사일보다는 레이더가 이제 중국이랑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미사일을 중국에 발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드 레이더에 이제 중국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자꾸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사드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조준은 북한 쪽으로 하고 있다로 되는데 이제 왜 절반이라고 하냐면 외국인 건보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팩트 체크도 많이 됐었고 네네네. 이거는 약간 제노포비아 자극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배치했을 때도 정말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겨우겨우 뭐 이제 뭐 중국이 불매하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겨우겨우 진정이 좀 된 상황인데 지금 미국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 입으로 사드 배치를 꺼내지라는 생각 그리고 왜 하필 또 수도권인가?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거의 이제 뭐 국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건보료 같은 거는 제가 수치를 찾아오긴 했는데 네. 그 건보공단 수치에 따르면은 최근 4년간 재정 수지가 1조 5,595억 원 흑자래요. 근데 이제 19년도에서부터 계속 이제 늘어났대요, 흑자가. 네네네. 그래서 굳이 이제 중국인을 콕 집어서 이 건보 재정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굳이 대선 전국에서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정서를 건드린 거 아닐까요? 국민 이제 기저에 있는 그런 좀 반중 정서를 건드린 게 아닐까.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게 조금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거 이준석 대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 줄 메시지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SNS에 한 줄씩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데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6글자로 한 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줄로 올린 거는 다 이준석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적은 거 보면은 저는 이게 이준석 생각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청정라고 처음 시작할 때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응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어쨌든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던 건데 근데 그때 아마 춘식님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준석 완전 구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딱 진짜 구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 조장하고. 근데 약간 반론을 펼칠 수도 있는 게 네.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제 갈등 조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의 경우가 네. 있는 갈등을 없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왜곡이라고 구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저는 아까 이제 이게 얘기하신 걸 동의하는 게 이게 윤석열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윤석열은 검찰청에만 계속 있었고 네. 이 반중 정서가 왜 나오는지를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생각이라고 이제 동의하는 이유는 이준석은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20대 남성 흔히 이제 이대남이라 부르는 그 계층 그 중심으로 네. 되게 반중 정서가 심해요. 오 맞아 그 왜?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 실생활에서 느끼는 반중 정서. 저는 친구들한테 들어본 거예요? 저도 아니면 커뮤니티?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네, 반중 정서를 조금 느낀 적이 있었고 어. 그리고 친구들 중엔 더하는 애들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로 가면 정말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렇죠. 약간 커뮤니티는 네, 말 다 하니까. 언급하기도 어려운 약간 그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좀 이대남 사이에서는 반일 정서보다도 오히려 더 반중 정서가 좀 심한 편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대남뿐 아니라 제가 이제 네이버는 흔히 이제 보수 약간 성향이라고 하고 다음은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냥 편의상 하면은 그 다음 댓글을 가도 되게 반중 정서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혐오 정치나 또는 보수 결집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저는 중도층을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보 보수 둘 다 반중 정서가 심하니까. 그래요? 딱 저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네. 봤을 때 중국인이 뭐 우리 세금 다 뜯어먹고 이제 뭐 치료한다 뭐 이렇게 좀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화나죠.
확실히 좀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실생활에서 반중 정서를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한국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한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유학생으로서 한국 애들은 카톡 답장 빨리 안 하면 싫어하더라. 이렇게 조별 모임 있을 때 오해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조금 일단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시기도 적절했던 것 같은 게 이렇게 베이징? 네. 베이징 올림픽 나 방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 댓글을 봤는데 그 안현수 선수라고 진짜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있는데 귀화했죠. 러시아로. 러시아로 귀화를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중국에서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사의 댓글을 보는데 진짜 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하필 중국으로 갔다. 막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또 특히 또 개막식에서 이제 그 중국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고 맞아. 중국 소수 민족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올림픽에서 또 이제 확 반중 정서가 좀 불타오르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어차피 이웃 나라를 혐오한다는 입장에서 반중이나 반일이나 비슷하다고 보고 근데 나는 좀 더 반중보다는 반일이 더 큰 것 같아. 사도광산 이번에 유네스코 등록 추진했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분노를 느꼈는데 그냥 베이징 개막식 때 한복 입고 그렇게 한 거는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사도광산은 분노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중 정서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크진 않는 것 같아요. 루피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도 실은 관심을 갖고 보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 한복 입은 게 논란이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사람들은 문화를 강탈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인 혐오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더 먹힐 수도 있겠다. 약간 이게 저는 진짜 경기 그 시점이 진짜 하필 또 대선 한 달 앞두고 개막해가지고 대선 직전까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 이제 수많은 경기가 있을 거고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나오는 경기도 있을 거고 또 이번에 또 스케이트 어젠가요?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뭐 그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뭐 판정 논란이 또 있었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한국이 이제 뭐 예선에서 떨어졌나 본선에서 떨어졌나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대선까지 좀 쭉 또 이제 끌고 나가면서 그런 이슈들도 계속 이제 그럼 이준석이 전략을 잘 짰다고 보세요? 그냥 이제 좀 정치공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똑똑하다. 근데 이제 정치인 뭐 대선 후보가 내세울 공약은 아니었다. 프로님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사도광산 이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왜 반중 정서가 요즘 심할까를 생각해봤는데 너무 궁금해. 그 생각이 들어요. 약간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하면은 원래 나왔던 얘기가 뭐 대륙의 뭐뭐뭐에서 되게 그냥 기상천외한 이미지 되게 그런 거였는데 이게 언제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시진핑 정권 들어서고 되게 강경주의로 나갈 때부터 반중 정서가 약간 비례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약간 왜 그런 일본 전쟁 범죄 문제는 똑같이 역사 왜곡인데 왜 덜 이렇게 되냐면 조금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일상에 관련된 만큼 공감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얘기는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한복, 김치는 근데 김치는 우리가 맨날 먹고 한복도 뭐 경복궁 이런 데 갈 때 입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밀접한 특히 이제 지금 뭐 킹덤이다 보다 해서 되게 우리나라 콘텐츠가 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복까지 자기 거다 갓도 자기 거다 이러니까 되게 약간 우리 실생활에 밀접해 있는 걸 왜곡하기 시작하니까 더 심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미래를 봤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거다. 뭐 G2다 이러니까 좀 더 위협이 되는 그죠?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와, 그런 냉철한 분석.
프로님 역시 프로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2부 마치고 시간이 진짜 오래됐어요. 저희 항상 이렇게 멘트를 끝나고 9를 맞추는데 저희 40분 했거든요. 오. 대박이죠. 와. 신기하죠. 제가 프로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나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 되게 빨리 간다고. 그니까요. 그쵸. 그래서 끝마치고 이제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언제까지 할까? 이거 컨셉이에요. 저희 억텐 올리는 거. 아. 네, 텐션 올리기 위해서 너무 하고 좋아요. 끝날 때 안녕 이렇게 하는 거. 즐겁다,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간에 되게 심오한 정치 얘기하다가 맞아. 시작하고 아니 끝나고 그래서 이 텐션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진 텐션을 좀 끌어올리자는 아. 취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 곽상도 의원이 지난 금요일인 4일에 구속이 됐어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2번째 청구된 건데 네. 이번에 구속이 된 건데 알선수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구속이 됐고 과거를 요약해보자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라는 기업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는데 그 기업에서 일한 직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았다. 근데 이거는 본인 입장문에서 인정을 했어요. 세금을 뭐 20몇억 원을 떼갔다 이러면서. 25억이다. 네. 네. 그거 얘기하는 게 독 아니야? 아무튼 아무튼 50억을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청년 담론이니까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권 부모 찬스 이슈가 좀 최근에 많이 있었죠. 맞아요. 최근 5, 6년 사이에 네. 네, 많이 있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슈는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정유라가 제일 충격적이긴 맞아요. 했어요. 저는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정유라가 제일 충격이었고 음. 사건 이후 대응을 봤을 때는 조국 사태가 제일 아. 충격이었어요. 조국 사태가 제일 파장이 컸다고 해야 되나? 맞아. 어쨌든 파장도 공정이란 크고. 화두를 맞아, 확 던진 맞아. 거니까. 그때 그러니까- 집회도 장난이 아니었죠. 그죠. 맞아. 그러면 춘식님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입사를 하고 나서 네. 수습 기자를 할 때 조국 사태가 터졌었어요. 오.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이제 막 기다리면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진짜 사실 조국 사태가 제일 먼저 많이 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온 언론의 관심사가 조국한테 가 있었고 네, 네. 집에서 기다리면서도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제 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루피님은 저도 아무래도 정유라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좀 직관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정유라가 네,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제 일반 시민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대학생들을 좀 조롱하는 네. 그게 아마 글을- 내용이 아, 맞아, 뭐 맞아. 있었던 것 부모 같아. 잘 네. 만난 것도 능력이다. 네, 맞아. 방금 또 소름 돋았어. 하나 나무 위키 그러네 나무 위키. 믿고 가면 되겠네요, 그냥. 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SNS 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본인이 그 어떤 찬스를 받았다는 것을 능력이다. 네, 그렇게까지 했었던 맞아, 것 맞아. 같아서 정말 박탈감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또 더 이렇게 이슈 나오지 않았을까 분노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저는 정유라는 약간 박탈감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정유라가 불쌍하다. 또 새로운 관점. 근데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튀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순실의 딸로 태어났으면 나 저 혜택들 다 안 받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최순실 씨 딸이었으면 그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건 이제 다 이제 부모의 문제가 제일 크지. 자식들은 그 부모가 주는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식들한테 너무 이렇게 크게 좀 비난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그 김건희 씨도 녹취록에서 이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조국 딸 너무 불쌍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 조국 부모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딸 인생을 망쳤느냐. 맞아. 난 어. 그게 너무 커. 부모들이 아이 인생을 망친 거지. 이게 망친 거 같아요. 어. 진짜 자식 인생을.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로 해보면은 곽병채 씨잖아요. 네.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 곽병채 씨 내가 만약 곽상도 의원의 딸이야. 너 거기 일 사람 구한다는데 가서 일해볼래? 라고 했는데 알고 갔을까요? 이런 되게 로비가 많은 기업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일하다 보니까 퇴직금 많이 주네 하면 땡큐 이렇게 잘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요? 50억인데? 저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었으면은 의심을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루트 자체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추천해준 일자리였고 퇴직금이 50억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50억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위가 어디냐면은 퇴직금으로 네. 삼성전자 사장이었나? 사장까지 가야 돼요. 오, 또 나무위키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 기사였나 그렇대요? 그런데 오. 삼성전자 사장급에 가야 퇴직금이 50억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20대 그냥 모 회사원이 그것도 되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맞아. 대장동 나오면서 나왔던 그 그런가? 듣- 직원도 몇 말하는 명밖에 없는 그 들어보니까 회사에 12명 굳이 정도. 들어갔을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대기업에 꽂아주면 엄마 아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약간 아름아름 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구인난이기도 하고 좀 믿을 사람을 뽑아야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니까 좀 들어갔을 법하지 않나. 아무튼 나는 근데 그 아들 딸들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 녹취록이 뜬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가 이제 말하는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곽 씨가 이제 돈 달라고 한다.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 관련자들의 이제 진술 중에 하나인데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정영학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곽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한다. 그런 녹취가 이런 있었구나. 녹취가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들도 이미 알고 들어가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알고 참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은 좀 몰랐을 것 같진 않다. 어떤 사업인지. 근데 만약에 알았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입사할 때 뭐 이게 어떤 기업인지 알고 모르고 입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넙죽 콜라당. 받았단 말이죠. 아.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50억을 받았다는 거를 곽 씨의 해명문 입장문에서 이제 네. 곽상도 의원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해명이 오히려 더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저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좀 뽑아보자면 자기는 나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어. 주식이나 코인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녔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코인 하느라 이러는데 자기는 난 코인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나 받는 거야. 이렇게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유라나 지금 이제 곽병채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둘의 공통점과 그리고 조민보다 왜 조민은 이제 약간 동종혈연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둘 다 나중에 밝혀진 거는 조롱이 있었어요. 일반 청년에 대한. 맞아. 조미는 그런 거 낸 거 없죠. 그런 딱히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여론이 있는 맞아요. 거고 그에 반해 이제 정유라, 곽병채 씨들은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라 됐는데 그래 이렇게 이 말인 즉슨 그냥 주식이랑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건가? 라는 걸로 읽힐 수도 있고. 아니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50대, 60대 부장님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저는 얘기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20대 제가 이제 또 취미로 탁구장을 다니니까 탁구장 아저씨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애들 20대들 어떡하냐 뭐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듣거든요. 근데 들을 때 집은 어떻게 살고 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코인이나 해야죠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약간 진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코인밖에 없어서 약간 기대는 그런 코인 열풍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은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벌고 싶으니까. 당연한 소망이지. 네. 집값 아니 어떻게- 우리도 뭐 기업 다녀가지고 퇴직금 50억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주식 안 하죠. 정말 아니 열심히 지금 일하지. 여기 이렇게 회사 열심히 다녀서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냐? 뭐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재테크에 이렇게 눈 돌린 측면이 있는 건데. 더 이상 맞아요. 근로소득으로는 그 이전의 세대가 누렸던 걸 못 누리니까 투자를 그죠. 하는 건데. 제가 방금 장황하게 한 거를 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지금 제가 박탈감 느꼈습니다. 언어적 박탈감. 아니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였다고? 근로소득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요? 역시 프로네요. 역시 역시 프로, 한 나무위키. 프로. 그냥 어려운 말 많이 쓰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왜 분노했냐면 네. 해명이 거짓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요? 여기에 거짓말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세지는 못하겠지만 네. 짚어주죠. 퇴직금이라고 한 부분이랑 이명 등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큰 해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먼저 퇴직금이 이게 이명이나 이런 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산재를 이제 받았고 그 네. 산재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금액이 커진 네네네네. 거다라는 이제 해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산재 처리를 받고 이렇게 퇴직금에 산정이 돼서 받으려면 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된대요. 산재를.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공단에서 이 사람 산재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에서 이제 그에 맞게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건데 네. 뭐 이제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보면 산재를 신청한 게 없대요. 근로복지공단에. 그 말은 산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안 해주려고 하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니까. 네. 근데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정식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산재를 인정을 해줘서 거금을 줬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두 가지가 그 이명이 와서 되게 건강이 안 좋았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위로금.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네, 네. 산재 위로금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같은 시기 자기가 아팠다고 했던 시기에 네. 그 축구 동아리를 들어서 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게 되게 또 거짓말이었다. 이게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명에서 거짓말이 크게 두 가지가 일단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저는 오히려 분노의 측면이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돈 받은 게 성과급이라는 거예요, 위로금이라는 거예요,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는 걸로 전 이해했거든요. 어. 그래서 커졌다. 예. 춘식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곽상도다. 아, 진짜 너무 네. 너무 이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왜냐면은 네. 곽상도 의원이 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 진짜 그 검찰에 그 조국 전담 TF에서 수사를 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사안 하나하나를 쪼개서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 의원실에서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진짜 보도 자료를 많이 냈고 그게 되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되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이것 가지고도 그래 할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곽 의원 자체도 되게 공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아들이 이러니까
아 여기서 진짜 다들 이제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구나라는 아.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프로님은 혹시 SNS에서 뭔가 분노 포인트를 발견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3루에서 태어났는데 그 야구에서 말하는 1루, 2루, 3루 네. 3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 당신은 3루에서 태어난 것뿐인데 당신이 3루타를 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 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능력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받았을까? 내 말이.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이 아닌 걸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게 약간 조금 궁금했어요. 마치 정유라처럼.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곽상도 아들 사건 말고도 이런 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전체 사건으로 봤을 네네. 때 뭐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조국 사태도 있었고 추미애 아들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딱 이거를 여권 야권으로 분리해서 좀 보면은 네. 여권에 해당되는 일들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이거는 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사태나 추미애 아들 군대 그 휴가 사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맞아. 커질 정도라고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될 정도로 커질 사안이라고? 라는 의심이 들긴 했는데 사실 이 곽상도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030 젊은 층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잘 모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아들 군대 사건이나 뭐 조국 사태나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사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알고 있고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그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진영에 예면? 따라서 좀 더 믿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사안의 이제 크기만 보면은 저는 이 곽상도 아들 사태가 네. 진짜 크다고 보거든요. 진짜 이제 그쵸, 그 그쵸.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지점이고 청년들이 분노해야 될 지점이고 또 곽상도 의원을 봤을 때도 더 이제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잠깐 드는 게 네. 저는 약간 하나 동감하는 게 조국 사태가 약간 유례 없이 큰 그 수사진이 꾸려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조국 사태랑 똑같은 규모의 수사진이 있었던 때가 정유라 때였는데 그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특히 사람들이 분노한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그냥 경험치이지만은 문준용 씨보다는 정유라 사태가 더 분노가 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분노가 컸던 걸 세 개를 말해보라면 정유라, 이제 조민 씨, 추미애 그 전 장관 아들분 네. 그 세 분이 되게 컸는데 이분들이 관련된 게 뭐냐면 대학 입시, 군대. 그게 약간 젊은 세대랑 그 부모 세대를 동시에 자극하기 좋은 키워드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제일 민감한 게 대입이잖아요. 네. 여객기도 착륙을 못한다고 하고 수능 날에는. 네네. 그럼 곽상도는요? 곽상도 같은 경우 이제 취직 끝나고 이제 퇴직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온 거고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술인이니까 예술이니까 또 조금 좀 먼 얘기 같아. 먼 얘기 같고. 잘 모르니까. 맞아요. 이게 뭐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뭔지 그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어색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저도 문준용 씨 그 논란을 되게 크게 받아들이지가 않은 게 맞아, 말이 나도 잘 어려웠어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예술이라는 영역 자체도 되게 기준이 모호하니까 뭐 내가 모르는 기준이 있겠지? 이렇게 약간 넘겨짚게 맞아요. 되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국가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에 어긋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아 그런 또 측면이 있군요. 근데 여건. 추가로 조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실은 들었어요. 이게 곽상도 아들이 받은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구속이 된 건 곽상도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라는 게 이게 곽상도 아들한테는 갔지만 이게 곽상도가 그 하나 컨소시움을 하나은행이 맞나요? 그 몰아줬다. 성남애들에 몰아줬다. 그 대가로 받은 게 50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들이 받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곽상도한테 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을 아들이 받았다 해서 이제 분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면밀히 보면은 이게 아들한테 간 걸까 아니면 곽상도한테 간 걸까? 왜냐면 그 아까 그 정영학 회계사가 네. 말한 것에도 아들 그러네요. 통해서 달래. 예, 그래서 이게 돈의 성격이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곽 씨를 향한 돈이었나 싶어서 곽상도 너무 싫다 진짜.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여기 어떻게든 받으려고. 화천대유라는 게임성 말이었다. 전 이게 여기가 진심인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억울해. 들어달라고. 나 억울해.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용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20 몇 억을 네. 어디다가 썼는지 그걸 알면은 근데 되지 뭐 않나요? 아마 당연히 현금으로 줬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춘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련한 수사나 조사도 엄청 면밀히 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슨하게 했을까? 아, 네, 철저하게. 절대 아닐 것이다. 진짜 싫어. 근데 나는 상상이 안 가는 게 뭐 그거를 어떻게 숨기지? 산에 파묻는 거 아니니?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뭐 궁금하다. 이렇게 50억을 그- 현금을 뽑아도 꽤 될 것 같은데. 맞아, 법을 이렇게 좀 피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아들을 하천대유에 입사를 시킨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루피님한테 또 물어보고 네. 싶었던 게 뭐 50억 원 퇴직금, 성과금이 이게 어쨌든 뇌물이랑 배당금이라는 게 입증되려면은 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치면 곽상도 의원이 그쪽에 뭘 해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밝혀지는 게 관건이라고. 네, 그래서 그 성남의 뜰에 이 사업을 맡긴 거가 맞느냐. 성남의 뜰에 사업을 맡겼는데 그게 곽상도의 입김이 들어간 게 맞느냐. 그러니까 네. 성남시청에서 이제 어쨌든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선정할 때 네. 김만백 그 뭐지 곽상도가 네. 너네 성남의 뜰로 해라 이런 네. 압박을 좀 줬느냐. 네, 이게 근데 있는- 일단 검찰은 줬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이제 근거가 그때 당시에 그 곽상도 의원이 그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떤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알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컨소시움에 유리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처음에는 좀 잘 안 잡혀서 그 구속 영장이 반려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꽤 구체적으로 좀 잡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곽상도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 알아내는 게 핵심이네요. 곽상도가 어떤 이제 특혜를 줬고 본인의 어떤 공직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줬고 그래서 어떤 이득을 본인이 얻었고 근데 지금 추정되는 거로는 그런 것들이 일단 추정은 되는 상황이잖아요. 50억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좀 더 드러나고 수사가 되면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판이 어쨌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검찰이 좀 어려워해가지고 안 하는 걸까요? 연관성? 아마 대선 끝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기가 또 시기가 애매해서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 편향성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이제 관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네. 공수처장도 되게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선이 이제 임박해 오니까. 근데 사실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뭐 뇌물 혐의보다 어쨌든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게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재명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 것 자체가 어쨌든 배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배임에 대한 수사라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 보면 저는 조금 소름 돋아요. 어쨌든 검찰이 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그게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자들은 성남시 도계공 관련자들은 혐의 없음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구속이 끝나고요? 조사 결과 이제 뭐 수사 결과 혐의 없다 뭐 이런 거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진짜 피해 가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 이거 진짜 본질은 뭐야?
본질이라. 법조 로비인 거였까? 부동산 사업 로비? 아, 그런 건가? 아, 하여튼 어렵죠.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말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크게 약간 두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왜 엮였냐를 생각해 보면은 투자금이 얼마 안 되는 화천대유가 그만큼 갑자기 맞아. 수익금을 가져간 거여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거에서 첫 번째였고 음. 두 번째는 그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국힘 쪽 인사의 네. 아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기득권층이 서로 해먹으려던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거 두 개가 되게 쟁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알았으면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렇게 짬짬이를 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 밑에서 또 약간 서로 그냥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맞아. 근데 실은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이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연관돼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 박영수 특검 전 특검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뭐 감사였나요? 이사였나요? 그걸로 되게 뭐 박영수 특검 뭐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정치적인 것 빼고 그냥 돈 있는 곳에 인사들이 모인 거 아닌가. 더럽지만. 이거 한 30년 뒤에는 밝혀질까? 그게 너무 궁금하다. 대선 끝나고 뭐 윤곽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어려운 얘기.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깊게 내린 부모 찬스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 없을 것 같죠. 저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약간 부모 자식 간에 약간 비뚤어진 정.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20대 대상으로 했던 건데 당신이 사기를 쳐서 10억을 받고 대신에 감옥에 1년 동안 간다면 그 사기를 칠 건가 안 칠 건가. 명백한 범죄 행위고 심지어 1년 감옥을 갔다 오는데 한 70%가 나 10억 받고 그냥 감옥 갔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얘기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불법만 좀 저지르면은 그 생각으로 아마 대부분의 부모 찬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심리학자 중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오히려 되게 약간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은 그 사랑이 약간 비뚤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맞아.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좀 다른 외국에 비해서 개인보다 공동체나 가족을 좀 더 중시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기업 단위로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창업을 해서 회사를 엄청 키웠으면은 그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뽑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큰 대기업 같은 사례 보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보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이런 심리가 좀 우리나라에 좀 만연한 게 아닌가. 가족들을 중시하고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 저도 약간 이게 비슷한 맥락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후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좀 더 연금을 더 많이 붓거나 적금을 넣어야 할 돈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진출을 해야지 내 노후가 또 보장이 되는 이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노후를 챙길 시간에 이 아이들만 바라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더 기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유대관계? 그런 이상한 끈? 이게 좀 부모 찬스를 또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한 그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거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루피님은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자식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개인을 좀 더 부모는 따로 자식은 따로 이렇게 개인을 좀 중시하는 사회였으면 그럴 것 같아. 곽상도 의원은 그 자기가 돈 받은 거라고 치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곽병채 씨 불쌍한 거지만 뭐 정말 정확한 예를 들면은 그 조민 조국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도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걸 알면서도 감안을 해서 우리 딸을 더 성공시키려는 욕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이제 따로 분리를 했으면은 내가 손해 볼 수 있으면 이 자식을 이렇게까지 높게 올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되게 조민 씨 생각하면 안타까웠던 거 하나가 옛날에 조국 전 장관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 그런 말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딸이 되게 드럼을 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공부도 안 하고. 네. 저는 그거랑 약간 겹쳐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차라리 그냥 드럼 치게 놔두지. 차라리 그랬으면 다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이게 너무 약간 우리나라가 경쟁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게 되게 힘들고 누구 위에 서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이라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식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 경쟁. 씁쓸하네요. 씁쓸하다. 근데 이거를 과연 정치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해결 방향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고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구조 대수술이잖아요. 그죠. 그 누구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도 어떤 공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당사자들의 그런 의심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자식에게 안 그럴까? 그렇게 연결을 하면 또 진짜 멀었다.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다.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을 줘야 되는데 권력을 주면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아져. 명언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한국에서 돈 벌어서 외국 떠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한국 되게 살기 좋은다. 이거 어떻게 이 악순환? 그래서 공수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 그래서 공수처가 있었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우리 다음에 또 공수처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이렇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청정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수다가 활발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